네, 그럼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그 메타버스 기반의 그 ESG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그 탈탄소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디지털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할 내용을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금년에 한 10번 정도 했었는데 주요 주제가 이제 그 지금 제가 그 오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쭉 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디지털 기술, AI, 블록체인, IoT, 뭐 빅데이터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ESG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환경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회라든가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거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한 그 전 세계적인 추세를 맞춰서 그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ESG하고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갖고 이제 메타버스를 적용해서 다양한 그 지속 가능 경영에 응용하는 것들을 쭉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디지털 그 전환을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그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제가 자세히 하더라고요. 이제 제 발표자라도 이제 제가 유튜버하고 이제 슬라이드 쉐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어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사실 이제 낮에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저의 시간은 이제 낮 시간대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 저희 세미나에 웨비나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 ESG하고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쪽에 관련된 경영 쪽하고 이제 투자하고 관련된 분이 많이 있어서 이쪽을 위주로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스케일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라는 거에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거를 개념을 정립하게 하고 이제 프로타입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ESG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굉장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속 가능 경영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디지털 전환하고 결합을 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이제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그, 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그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새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ESG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그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AI를 갖다가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리 소매상이라든가 이러한 그 일반적인 상점,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테일 스토어라 그러는데 이러한 그 리테일 스토어에서의 그 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세계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그 어떤 그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매니지먼트 옵티마이제이션 뭐냐면 이제 어떤 그 매니팩처링이라든가 뭐 빌딩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그 응용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저희 파트너 미국에 있는 파트너 회사하고 개발한 그 3D에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산업에서의 메타버스 응용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디지털 테크놀로지 쪽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약간 생소한 분야일 것 같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기후변화 위기관리라든가 아니면 그 탈탄소화와 관련된 그러한 그 우리가 얘기한 탄소 중립화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냐고.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큰 그 투자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들은 대부의 내부에 이런 전문가들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은 굉장히 그 경영 쪽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경영 쪽에 가깝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쪽은 그 정성적인 분석이 많고, 되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저처럼 이제 기술에 오리엔티드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정성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매뉴얼,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제조업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탄소 중립화를 할 때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뭐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리니어블 에너지라고 하죠. 그런 대체 에너지를 쓰기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공정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들을 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일단 떠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만 갖고서도 우리가 그 탄소 중립화를 이루는데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제조 시스템, 우리나라가 그 제조에 굉장히 그 산업이 이제 그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한 제조 산업 쪽에서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중립화를 이제 디지털 기술을 해서 급격하게 그 뭐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러한 그 에너지가 굉장히 또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석탄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그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업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그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이라는 게 이제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은, 구성이라는 거 일단은 기업은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건물 안에 어떤 기업의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기업을 운영하기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 기업 자원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트너들, 사업 파트너들인가 아니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자원이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화를 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세계에 있는 기업에 대응하는 그러한 그 버추얼 스페이스의 그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업이고요. 이 실질적인 기업하고 디지털 트윈 기업이 서로가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데이터로서 서로가 이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가 이제 인터랙션 하는 그러한 거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스케일은 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작은 분야부터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건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SG하고 디지털 전환을 동시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거가 이제 제가 제안이었고, 제가 이거를 창안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ESG 쪽 분야를 쭉 하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ESG라는 것도 뭐 옛날에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책임 경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CSR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거에 대한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갑자기 뭔가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분야를 보면 이제 이게 어떤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갖고 뭘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아무래도 캐피탈 시장이 발전을 하였다 보니까 이제 주로 투자자들이 이 드라이빙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뭐 그 투자하고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관점에서 뭔가 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했을 때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오히려 이 디지털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버나 뭐 에어비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걸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ESG라는 거를 어떻게 이 디지털 전환하고 결합을 하면 한국만이 어떤 그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ESG 분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뭐 ESG 쪽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뭐 분석도 해보고 해봤지만 아무래도 이 후발주자로서 여기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했었던 이 디지털 기술을 이 I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쪽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쭉 그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까를 이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보고 그럼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뭐 그 한국에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디지털 스페이스에 가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자원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 우리가 실질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러한 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디머트리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디머트리얼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디지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그 자원과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음을 활용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거기서 어떤 나왔던 그 가치 창출을 실제 세계에다가 그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서 서로 융합을 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개념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응용이 실제 세계에서의 산업 비즈니스에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 거, 한국은 요즘에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뭐 미디어 뭐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저는 이제 경제적인 파급력은 이쪽에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미국에서도 보면 메인스트림 빅테크들은 다 제가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좋은 거냐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잠깐만요. 어, 어떤 분이 슬라이드의 첫 번째 페이지라고 했는데, 예,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맞고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기업에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일럿을 해보고 싶다,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실질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면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실제 스페이스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서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환경이나 다양한 어떠한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이제 디머터라이제이션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원을 갖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해본 거를 충분히 해보고 나서 그러한 경험치를 갖고 실질적인 이러한 우리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걸 여기서 먼저 고민을 하고 이걸 적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굉장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제 공간하고 이 버추얼 스페이스를 서로 연결시켜서 융합을 하고 이런 버추얼 스페이스 디지털 공간에서의 장점을 살려서 거기서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거를 실제 공간에다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또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기업이라는 게 물론 이제 사업 모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사람들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한 그 코비드 이 코로나 사태에서 봤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제 언택트 사회 뭐 한국 같은 이제 언택트 사회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기 뭐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실제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굉장히 이러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변화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실제로 워크 스페이스를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만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이 얘기하는 호라이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이제 메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코워킹 스페이스,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에 이들이 좀 더 현실감을 갖고 좀 더 집중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AR 기술, XR 기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증강현실 뭐 아니면 뭐 혼합현실 여러 가지 이런 가상현실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걸 immersive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 우리 자신이 이제 완전히 거기에 당겨져서 우리가 마치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를 현실 스페이스와 같이 이런 걸 느끼게 해서 이들이 좀 더 집중적이고 좀 더 그 현실감 있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아바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분신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 껍데기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AI가 발달하면 이제 디지털 휴먼 형태가 돼서 우리 자체를 또 대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좀 더 사람다운 이러한 그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러한 그 서로가 이제 비즈니스 인터랙션 한다거나 콜라보레이션 한다거나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제 이 버추얼 스페이스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러한 이펙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게임에서의 여러 가지 이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 뭐 이런 쪽에서도 했던 이러한 그 게임화에 또 응용을 해서 이제 워크포스를 좀 더 생산성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이 좀 더 그 몰입감 있게 해주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의 아주 큰 스케일의 얘기고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작은 스케일로 쪼개서 우리가 현실적인 기술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설명은 이제 깊게 안 드릴게요.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ESG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건데요. 이거는 실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 ESG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를 할 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도 물론 있어요. 그 그린워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ESG 경영은 제대로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ESG라는 거를 사람들이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게 ESG 경영을 하면 투자를 안 하겠다라든지 뭐 소비자들이 뭐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뭐 환경 친화적인 거를 뭐 요구한다 뭐 이렇게 앞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ESG 경영을 해서 돈이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냉철해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메이크 머니 하는 게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가 영리 기업들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ESG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걸 하나의 ESG를 코스트로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하긴 하되 우리가 마치 이제 그러니까 사업에서 돈을 버는 부서는 굉장히 우대를 하고 돈을 쓰는 부서, 우리가 IT 부서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돈을 쓰는 부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디지털 전환해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ESG 경영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했을 때 이거를 ESG하고 디지털 전환을 같이 결합해서 하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전통 사업이 됐던 어떠한 그 기업의 사업 모델에 있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ESG 경영도 디지털 전환하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ESG가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코스트인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게 기업의 수익 모델 기회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가치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가치를 줄 때 그런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그런 가치 창출한 걸 어떻게 사업을 오퍼레이션하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디지털 그 비즈니스 모델의 각각의 요소에다가 이 서스테이너블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ESG 개념을 결합해서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업에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요렇게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프레임을 갖고 실적으로 ESG, DX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구현해보자. 디지털 트윈으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 실적으로 이거는 엑센처라고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CEO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두 개를 동시에 트라이 해본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2.5배 정도 이상 높다라는 거가 얘기는 했었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건 이제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인 거죠.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한국에서도 굉장히 메타버스가 굉장히 붐이라서 제 나름대로 제 30년간의 어떤 경험을 뭐 총동원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실적으로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여기 이제 한 구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게임, 뭐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무슨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상 공간에 집중된 이런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 B2C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일반적인 유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저들이 많고 시장의 크기가 커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장의 크기가 그건 사실 인더스트리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인더스트리 이러한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국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얘기들 뭐 소설에 대한 거 뭐 얘기도 나오고 무슨 뭐 영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뭐 어떻게 구현될 거냐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크 저크버그가 얘기한 것처럼 뭐 실적으로 우리가 몰입돼 가지고 현실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 공간을 구별하고 우리 뇌가 그걸 구별 못하고 뭐 매트릭스 같이 그렇게 되고 뭐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멀었겠지만 저는 이제 개념만 가져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버추얼 스페이스의 다양한 이러한 포텐셜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끌어가지고 활용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게임, 미디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하고 이 기업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타버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거는 가상 공간에서의 우리가 뭐 한국에서 얘기해서 뭐 가상융합 뭐 경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러한 그 메타버스 경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실제 공간에서 일어날 거다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저는 이제 테스트 베드로서 저는 오히려 미국의 접근 방식을 하는 게 B2B 방식을 해서 너무 오픈되어 있는 스페이스에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블록체인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뭐 제가 뭐 죄송하게 잡다하다고 얘기했지만 필요 없는 기술들을 막 넣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무거워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러한 B2B 관점에서 이 비즈니스하고 산업 쪽에서 이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보고 한 단계, 두 단계 나가면서 실적으로 이것들을 실적인 B2C 관점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기술적인 경영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뭐 이러한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세이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뭐 제 생각이고 뭐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여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열심히 하는 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 공간이 이 버추얼 스페이스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한번 이쪽으로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이거는 이제 그러면 현재 기술로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고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트너에서 실제로 기업에서의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보게 되면 이런 뭐 시큐리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토리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IT 뭐 디지털 기술에서 필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고요. 이건 이제 어디다 적용되는 거고 실질적인 기술은 이제 오토메이션, IT 오토메이션하고 이제 디지털 워크스페이스가 굉장히 앞으로의 그 유망한 기술로서 이제 가트너가 정리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우리가 뭐 10년, 20년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현재야 뭐 우리가 현실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을 뭐 구별 못하는 뭐 그런 게 가기 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그 실질적인 경제나 비즈니스에 응용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게 도시 차원에서의 디지털 트윈하고 그다음에 뭐 아바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레이터 플랫폼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요 단계에는 지금 많은 도시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뭐 송도라든가 인천에서 이런 거 디지털 트윈을 개념을 해서 미리 도시에 대한 설계를 해보고 뭐 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중국의 상하이 그다음에 유럽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코펜하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럽 도시들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메타버스의 개념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제 저는 이제 메타버스 개념으로 하게 되면 실적으로 이러한 그 도시 계획에 대한 디지털 트윈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호라이즌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아 같은 이러한 그 콜라보레이팅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도시하고 관련된 뭐 디자인 팀이라든가 뭐 개발팀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메타버스 스페이스에서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가 예시를 하는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라는 개념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산업, 도시 이런 것들에도 이제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이런 것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 나중에 자료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허 변호사이기도 해서 그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뭐 새로운 신기술이 있을 때마다 그 분야의 특허를 조사를 해보는데 이 특허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한번 설계를 해서 그거를 갖고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정 프로세스를 갖다 혁신을 해보고 뭐 옵티마이제이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실제 공간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자원 제약적인 거, 시간 제약, 비용 제약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예 그냥 이 그 메타버스 공간, 디지털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공정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 하는 것처럼 뭐 이 뭐야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실제 스페이스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뭐 딥러닝을 써가지고 이제 불량품도 이제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카메라 갖고 이제 뭐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딥러닝 갖고 한다는 이제 AI라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공간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AI의 그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그 발생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버추얼 스페이스 하게 되면 버추얼 트윈, 이 디지털 트윈에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버추얼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버추얼 트에서 만드는 것 같고 여기서 AI를 여기서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이러한 거 AI 전문가라든가 공장의 프로세스 전문가들이 자기의 뭐 여러 개 AR, VR 디바이스 갖고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실적으로 여기서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전부 다 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이 혁신에 대한 것들이 방안이 쓰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실제 공간에 와서 이 실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정이라는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 실적으로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다라는 개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현재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새로운 개념들은 아닌 거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저들이 많아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BTS도 거기서 공연을 하고 뭐 여기서 무슨 뭐 공원도 만들고 뭐 백화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NFT 갖고 뭐 뭐를 한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관점들이 이제 치우쳐 있는데 이렇게 산업이나 비즈니스에 실제로 이 굉장히 많은 응용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적으로 또 유럽에서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실적인 상점을 메타버스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점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그 상점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에 실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소비 성향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 스페이스에서 그런 하는 것들을 똑같이 가상 공간에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같은 게 보게 되면 이제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을 선호하겠다는 걸 미리 AI 갖고 빅데이터를 연동해서 이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관심 있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이러한 그 샵을 운영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하고 이제 3D 모델 이것도 이제 실제로 제가 이따 설명한 것처럼 이제 3D 게임 엔진을 써서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에픽 게임즈라든가 유니티라든가 이런 거에 그 게임 엔진들을 써가지고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지금 안 넘어간다고요? 왜 그러죠? 잠깐만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제 슬라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제가 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죠? 저는 잘 넘어가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제 슬라이드 넘기는 거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뭐가 이 안에서 잘못됐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것들은 여기 이제 네, 슬라이드가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 아마 여기서부터 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여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요 실질적으로 요것들을 다 공유를 할게요. 프레젠테이션을 공유를 해서
실제로 내용하고 요거를 제가 설명했던 거를 보시면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요거였었고,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여기였었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요거였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참고하시라 본 거, 이제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상점들에 대한 거를 지금 끝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메타버스, 요게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그냥 버추얼만 있는 건데, 요 버추얼에 실질적으로 리얼 스페이스하고 연동을 시키는 디지털 트윈이 오면 실질적으로 이 실제 공간하고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샵이 되면서 굉장히 더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창고에서 스탁이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건이 비게 되면 요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스탁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도 이제 미리 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실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니티라든가 에픽 게임스의 게임 엔진하고 그다음에 라이더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제 그 한국에서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국이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그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파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력하는 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걸 어떻게 이 관리를 할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항상 문제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갖다가 AI를 연동시켜 가지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 갖고 와 가지고 자기가 자동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걸 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건 이제 IoT 데이터뿐만 아니고 기업에 있는 ERP 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운영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AI가 자동적으로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그 컨텍스트를 그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의 중요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끌어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주고 그걸 디지털 트윈을 갖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그 어디서 이렇게 그 탄소가 많이 나오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솔루션이라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이걸 어떻게 좀 응용을 해서 메타버스 개념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뭐 한국 쪽도 한번 프로모션 해볼까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샵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이건 이제 공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정 시스템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공정 시스템 실적으로 이제 공정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만들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어요. 우리가 있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게 이제 하나 예가 될 것 같고 뭐 인벤토리맨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인터랙션 하는데 아직 아바타는 넣지는 않았고 여기서 인터랙션은 이제 사람들이 리모트에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프로세스를 실제로 컨트롤하고 리얼타임으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뭐 여기 본 것처럼 이제 AR 디바이스 써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 이 실제 기계 앞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인포메이션을 줘서 이제 작동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산업 응용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Discover what makes the Ursa Leo Gemini platform so powerful. At Ursa Leo, we create immersive experiences through a 3D interface that allows you to interact directly with real-time and historical data from sensors. The Gemini platform delivers a holistic view of your assets and facilities so you can manage everything from anywhere, anytime. Our data translation service collects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and sends alerts whenever there's a problem. And at each alert location, it can zoom a virtual camera to pinpoint the source of the issue.
The platform can also showcase custom visualizations for equipment and workflows to assist with problem-solving, training, and maintenance needs. All of the included tools are designed for collaboration, so the members of your team can inspect visualizations and interact simultaneously, no matter where they are in the world. Going beyond basic on-screen visualizations, it's also possible to use augmented reality for training, assembly, and diagnostic purposes. The Gemini platform isn't limited to just static sensor data. Both indoors and out, it can track moving objects such as people and machinery. Positioning sensors make it possible to create geofences around hazardous areas or to warn about dangerous interactions, such as when a person walks into the path of a forklift. The platform can also show if someone who is wearing a sensor has tripped or fallen, while giving them the ability to alert superiors and send an SOS message. After an incident has occurred, the Gemini platform makes it easy to watch recordings of the associated data and submit it for insurance and regulatory purposes. This is vastly superior to a paper report and less subject to errors. Additionally, the platform's robust data translation service and backend framework can quickly be integrated with any existing IoT or maintenance system, as well as ERPs and other types of enterprise software. The Ursa Leo Gemini platform was designed to simplify management of complex machinery and industrial facilities. And due to its easy-to-use interface, your team can use it on day one without the need for weeks of training. Contact Ursa Leo today to look. 예, 이거 보셨듯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디지털 공간에다가 실질적인 공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실적인 프로세스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조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하고 실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3D 모델링을 결합을 해서 그다음 실적인 사람까지도 이제 아바타로서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던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의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회사하고 긴밀하게 제가 연동을 해서 실제로 요거를 인터그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기술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에픽 게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니티 엔진을 써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실적으로 제가 요 두 번째 들어가게 되면 이 기후 변화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화에 대한 거를 좀 전문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 어떤 질문이나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아야 될 게 어느 정도의 깊이 있게 요 분야를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주 기초적인 분야부터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데요. 뭐 앞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한 거를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실적으로 이제 깊이는 제가 ESG나 아니면 이제 이 기후 대응에 관련된 이 경영이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관련된 투자 쪽에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적인 내용까지도 여기 다루고 있는데 그 정도를 다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실적으로 좀 기술적인 분야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좀 몰라서 그랬는데 혹시 내용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의견이 있으신가 해서요. 여기 ESG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쪽에 전문 분야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의견이 이제 깊게 들어가시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실제로 ESG 쪽에 또 이러한 기후변화 환경 이런 쪽에 관련된 투자나 경영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깊게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ESG나 아니면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리마인드 하는 거죠. 왜 지금 이게 필요하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탄소 중립화를 하겠다고 뭐 2030년까지 40% 감소하겠다고 하고 최근에 영국에서 개최된 콥 26에서 우리가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 파리 협정에서 내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뭐 2050년까지 우리가 이 탄소 중립화를 어떻게 갈 거냐 등등등 각국에서는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제 IPCC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후 온난화가 지금 심각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2015년에 파리 협정 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심각해서 우리가 뭐 우리 세계 안에 이 탄소 중립화를 이뤄내면 되고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그 탈탄소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2.2 트릴리언 달러 지금 이제 그 내셔널 인프라스트럭처 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이제 국가 기관 시스템을 그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러한 거 관련해서 지속 가능하게 미국의 그 실적인 그 경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뭐 엄청난 2.2 트릴리언이면 뭐 엄청난 돈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 인체나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발전, 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전기 발전,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쪽에 그다음에 빌딩들, 그다음에 교통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요하게 나오니까 이런 원인을 알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탄소를 줄여 나갈 거냐라는 걸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회의에서 그런 것을 주로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그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이쪽 분야를 전부 다 한번 보니까 그 이 분야가 아직까지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뭐냐면은 어, 어떤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 우리가 sustainability, 뭐 ESG,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sustainability 하게 되면 전부 다 같은 생각으로 갖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그 이 리스크, 오퍼튜니티 매니지먼트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을 하고 이쪽을 드라이빙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업에서 보게 되면 회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개 기준을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듯이 이쪽에 있는 사람 주로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 재무 회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 있고 그거에 대한 연관된 사람들은 이제 파이낸싱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쪽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업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러한 그 탈탄소화 전략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이룰 거냐에 대한 거를 전략을 만들 적에 이게 선행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인용한 자료는 이제 TCFD라고 이거는 이제 이러한 이 탄소 경영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탄소 중립화를 하게 되는 하게 할 수 있는 그 경영을 할 때의 어떤 재무적인 위험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낸셜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걸 이제 TCFD라고 하는 조직에서 하는데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경영 그다음에 재무 회계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실적으로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면 너희들이 그 투자한 것만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해서 기업이 영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기업이 영위를 해나가야 되는 걸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보여줘라 실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게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시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ESG 공시라든가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공시는 이제 TCFD를 하는 거고 또 다양한 또 ESG 여러 가지 분야에 뭐 우리가 이제 SASB라는 것도 있고 GRI라는 것도 있고 뭐 한국의 어떤 K 뭐 이러한 그 버전의 여러 가지 이제 공시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ESG 경영을 잘하냐, 얼마나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하느냐 이런 거를 투자자들한테 보여줘. 아니면 뭐 이 금융 당국이나 아니면 뭐 규제 당국한테 보여줘 라는 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공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TCFD 어떻게 보면 공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 변화 위기 관리에 대한 공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리스크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ESG에도 여러 가지 그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E 하면 이제 environment 하게 되면 오늘 얘기한 기후도 있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이 뭐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S라는 거 사회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업에 있는 그러한 그 고용자들한테 얼마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 차별이 없느냐 여러 가지 등등등등 이제 사회 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기업에 있는 개인의 어떤 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그 관리에 대한 리스크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기업이 이 경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이 재벌 구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이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회계 원칙에서 맞게 하고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규정에 맞게 하고 또 이러한 그 ESG 경영을 갖다가 전체적인 전사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 요건 이제 TCFD라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기후 환경에 맞춰서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탄소 중립화라는 게 우리가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2021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뭐 2030년까지 뭐 우리나라로 40% 절감하겠다. 그다음에 뭐 2040년에 가면 얼마 하겠다. 그래서 2050년에 완전히 뭐 중립화를 탄소 중립하겠다고 뭐 지금 어떤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우린 이미 뭐 탄소 중립화를 뭐 했어. 뭐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 지금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미래의 일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래에 가능한 이 우리의 불확실하니까 이제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게 확정적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확률적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미래의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리스크가 적용됐을 때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뭐 그런 거죠. 뭐 최근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이런 거죠.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 기후 리스크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지컬 리스크라고 얘기해요. 뭐 기후 변화 실질적인 거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트랜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라.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만들어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권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게 되면 뭐 실제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사태와 같이 중국의 이제 호주하고 뭐 하면서 이제 이 뭐야 석탄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석탄 발전을 줄이자 그러면 석탄 수요가 줄어들면 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석탄과 관련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뭐 이러한 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국제적인 오일 프라이스가 뭐 굉장히 높아진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탄소 중립화로 가기 위한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한 변화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러한 변화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이게 이제 리스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현재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가지고 뭐 지구가 이제 완전히 온난화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잘 노력을 하고 전 세계가 협력을 해서 2050년 안에 그냥 0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러한 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러한 영향이 실제로 기업의 재무 구조에
실제로 기업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든가 캐시플로우라든가 아니면 밸런스 시트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얘기겠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날씨 변화로 해가지고 홍수가 난다가 이런 이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밸런스 시트에서의 자산 가치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탄소세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이미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뭐야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EU 안에 있는 이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입할 때 이제 이 탄소 관세를 엄청나게 매긴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탄소 텍스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별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카본 텍스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기업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제대로 안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탄소에 대한 텍스를 매기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카본 크레딧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이 실제로 자기가 이 어떠한 그 할당된 양만큼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면 그걸 돈으로 사는 거죠. 탄소 배출권을 사고 그 탄소 배출권으로 산 그 돈을 갖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가 그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탄소 크레딧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게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경영하는 사람들, 이 재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나 이런 관리를 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야 돼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40%뭐 탄소 중립화를 203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죠.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 시설이 이 거의 뭐 화석 화력 발전이죠. 그 석탄을 쓰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전을 안 하겠다. 물론 이제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거는 이제 이 EU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원전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대체 에너지로만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라든지 시멘트 산업, 우리나라 제조 산업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현실적이냐. 뭐 이게 할 적에 뭐냐면 기술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코스트를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산업을 보고 전체적인 이 플레이홀더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했느냐라는 그때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저도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이런 개별 기업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그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의 탄소 중립화를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는 그 로드맵들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이 컨트롤 타워가 이런 것들을 했느냐라는 거는 저도 이제 퀘스천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이 기구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별 기업에서 너희가 탄소 중립화를 하려면 요 프로시저를 따라서 해봐라고 이제 권고를 해준 거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기업이 아니면 어떤 국가가 탄소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카본 인벤토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또 국제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발견하고 측정하고 그거를 관리할 거냐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라고 해서 이러한 탄소 배출원을 찾고, 그 기업에서 어떻게, 그럼 기업에서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서플라이 체인은 어디까지 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 바운더리는 어디까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탄소 배출에 대한 바운더리를 잡고, 그 안에서의 탄소 배출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기업 내부, 그 다음에 기업이 사는 에너지, 그 다음에 기업이 그 관계된 여러 가지 업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의 여러 가지 그 공급망에서 아니면 가치망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그 제3자 플레이어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탄소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걸 갖고 이제 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우리 기업에 이런 거를 주게 되면 우리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화하면서도 우리가 최대한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는 걸 세우고 거기에다가 실행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이 탄소 배출 리소스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탄소를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라는 이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이거 하려고 되면 굉장히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복잡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사람이 거의 다예요. 미국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쪽에 관련된 이러한 전문가들 저도 이제 한번 제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네트워킹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이거 하면서 1년 동안 한 500명 정도 하고 이제 네트워킹에서 교류를 해보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 갖고 먹고 살아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거 가서 기업 내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 운용 뭐 블랙락 이런 데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또 해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평가 기관들 있고 이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해서 이제 이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기술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러한 굉장히 정성적이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이 매뉴얼,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사고와 사람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데를 우리가 IT 기술, 우리가 디지털 기술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냐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가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뭐 실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내용이고 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국제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업별로 해가지고 각 에너지 섹터별로 해서 어디서 이제 이 탄소 배출이 많이 난다라는 걸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우리가 발전 같은 이러한 에너지 제공하는 데서 가장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를 2030년까지 이제 어떻게 줄일 거냐 해서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솔라 에너지 쓰고 뭘 쓰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여나가면 된다라는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연구했고요. 이런 어떻게 줄일 거냐는 방법,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교통, 빌딩들 굉장히 많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질적인 산업에서 매니팩처링 이런 쪽에서도 실제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걸 했고, 이걸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했을 때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탈탄소화, 우리가 디지털 디카보니제이션,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해서 어떻게 이제 탈탄소화를 할 거냐라는 걸 했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기술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디지털 기술만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2030년까지 15%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WF의 보고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WF 같은 게 이제 이 세계 경제 포럼 같은 데서 이제 Environmental 4.0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4차 뭐 환경 뭐 이렇게 대한 얘기죠. 4차 환경 혁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메타버스에 기반이 되는 디지털 트윈만 적용을 하더라도 2030년까지 우리가 얘기한 엄청난 양의 탄소와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뭐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엔비디아 우리가 이제 딥러닝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래픽 이런 프로세서 만들고 뭐 최근에 이제 옴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이 기후 환경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어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구의 환경을 갖다가 디지털 트윈화해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제가 설명은 잘 안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뭐 디지털 트윈 뭐 컨소시엄이란가 뭐 이런 걸 만들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주로 한국에서 하는 내용들은 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전통적인 디지털 트윈하는 거에 있어서의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GE, 뭐 지멘스, 뭐 아는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얼의 자이언트들, 우리가 빅텍이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자이언트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인더스트리얼에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기, 자동차, 뭐 선박, 뭐 엔진, 뭐 발전소,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체, 실물이나 실제 프로세스나 실제 비즈니스의 디지털 구현이잖아요. 디지털 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얼마만큼 실제 거를 잘 구현했느냐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근사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현할 때에 꼭 인더스트리얼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의료 쪽에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써서 실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실제적인 신체를 갖고 뭘 하거나 임상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디지털 휴먼을 갖고 이제 임상 테스트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를 실적인 사람에 더 가깝게 해가지고 좀 더 현실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는 이 개념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 워커중에 회사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회사 자체를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뿐만 아니고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그 AI 블록체인 IoT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 이제 ESG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AI 블록체인 IoT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러한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제 이 블록체인을 갖고선도 여러 가지 이제 ESG 쪽에 아까 얘기한 탄소 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린워싱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게끔 실제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저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등등등도 있다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탈산소화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하는 거 이게 실제로 이건 영국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인더스트리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실제하고 이 가상하고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지. 이제 이거 하나 이제 풍력 발전인데 이제 풍력 발전의 여러 가지 이제 경영상에서의 여러 가지 메인터넌스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전력 생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이 어떤 것들을 이 버추얼 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하고 그걸 다시 이제 이 리얼 스페이스하고 해서 피드백을 줘가지고 서로가 이제 연동해서 돌아가게 하는 다이나믹하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탈탄소화를 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뭐 이런 등등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한국의 또 사업 파트너 이제 이제 기업에서 실제로 한 건데 실제로 여기 이제 이 한국의 펄프 공장에서 이 공정에서 펄프에서의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고 비효율적인 이 시스템을 우리가 AI하고 연동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써서 실적으로 이거를 이쪽에 가든 여러 가지 이제 공정상에서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을 없애서 에너지 소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실적으로 이건 이제 파일럿을 해본 거고 이제 36%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으로 먼저 이제 기존 시스템을 타치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공정 시스템, 매니팩처링 시스템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을 찾아내서 그걸 갖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틸다 우리 대표님이 사실 이제 조인을 하셨는데 지금 뭐 움직이면서 듣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표는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발표를 했고 뭐 이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적으로 제 미국에 있는 파트너하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적으로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 빌딩에 대한 거를 실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3D 모형도 만들고 이 안에 실적으로 들어가는 오퍼레이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냉난방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이제
이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이 디지털 트윈을 갖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거는 그 이 회사에서 그 26 아까 얘기한 그 영국에서 최근에 열렸던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빌딩에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 실적으로 컨트롤하는 거를 보여줬었고요. 요거는 제가 뭐 이거는 다 그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한 거라서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결합을 해서 얼마만큼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이 리스크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탈탄소화에 대한 이로 얘기하는 탄소 중립화 경영을 얼마만큼 좀 더 이 자동화를 시킬 거냐, 디지털 기술을 자동화를 시킬 거냐 해서 제가 쭉 이쪽에 관련 현재 기술로 가능한 것들 그리고 그거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뭐 한 것처럼 이제 환경 분석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끌어오고 여기 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접촉해서 그다음에 그걸 갖고 오고 그다음에 프로세스하고 그거를 변형하고 그다음에 그걸 AI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우리가 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데 쓰게끔 하는 거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이건 이미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요 이제 IBM 같은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를 기존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브레임스토밍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이제 사람과 AI가 인터랙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마이 오토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 GHG 그러니까 그린하우스 가스 요 가스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해서 그거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어디서 이러한 그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러한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자동화하는 여러 가지 뭐 최근에는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지멘스라든가 그 SAP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지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저희가 좀 요새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칠다에서 보여줬던 거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이 어떤 공정의 환경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공정 환경을 실제로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액티브 인볼브먼트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댑티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 환경에 맞게끔 이제 디지털 트윈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그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사항을 갖고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설명한 그 DTO,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오브 오거니제이션 이제 회사 비즈니스 레벨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연결시키면은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화하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근사한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탄소 중립화에 대한 디지털 솔루션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량화를 해가지고 재무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특성상에서 어떤 오퍼레이션 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실제로 재무적인데 어떻게 영향을 줘서 캐시플로우나 뭐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다. 실제로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디지털 트윈화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시도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 있는 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영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자기네들 제가 하는 것처럼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뭐 물론 이제 거기가 한다고 제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뭐 어떤 기술 뭐 한 기업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니즈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관심 두고 하고 있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또 굉장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이나믹 카본, 디카보니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 얼마 정도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게 이제 메타버스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죠. 그래서 실제로 매니팩처링과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 이러한 거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댑티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콜라보레이션해서 3D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환경하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디지털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한번 해보자 하는 거가 제가 지금 기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제가 발표 내용 다 했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자율적인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율적으로 뭐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요. 뭐 부가적인 설명을 원하시면은 더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잘 지내시죠? 예, 예. 그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이런 ESG 솔루션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UI가 있는 솔루션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메타버스에 기반을 해서 이런 거를 제작을 했을 때 이제 좀 더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뭐 게이미피케이션적인 메타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즘 메타버스가 워낙 유행을 하니까 이런 거 요구를 하시지만 이게 정말 정답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간단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더스트리얼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클라우드에다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요즘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같은 데 기본적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 툴도 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 넣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쪽은 그냥 기존적으로 API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접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할 때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요에 있는 인터랙션, 이 엔바이러먼트하고 인터랙션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시보드 형식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2D에서 대시보드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접속해서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약간 세마이 오토매틱하게 이제 좀 매뉴얼이 많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제 그런 환경을 봤을 때 좀 더 인터랙티브하고 좀 더 현실감 있으면서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메타버스가 제공한다고 하는 거니까 에디셔널 밸류인데, 그게 얼마나 그 가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경우가 있겠죠. 아까 그 제가 보여줬던 그 3D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오일 컴퍼니에서 오일 공정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메탄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메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3D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엔지니어가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 됐을 때는 이렇게 3D를 더 줘가지고 현실감 있게 주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게임,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IT 회사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한테 현실감을 주고, 또 아까처럼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 했던 내용들을 현실에서 갖고 오게 되면, 현실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현실에서 온더 사이트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이 정보를 갖다 우리가 이게 이제 오그멘트 리얼리티 써가지고 정보를 오버를 할 때 이제 3D 환경으로 주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뭐 어떤 것들을 만약에 메인턴스를 한다 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코스트 베너핏 모델로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또 베너핏이 크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걸 할 때에 어디다 더 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 베너핏하고 코스트의 관계인데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에셋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자산들을 관리할 때는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B2C에서 일반적인 것들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대상을 디지털 트윈을 했을 때 대상의 가치도 굉장히 따져봐야 되고 그것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코스트 베너핏 모델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데피니트리 저는 이 3D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그 정 대표님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말씀하실 수 있는 환경이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까 틸다 쪽에서 이제 하신 틸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없이 실제로 공정 프로세스에 대응하는데 이제 그 굉장히 심플리파이 한 거죠. 그래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우리 틸다의 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는 유즈 케이스 따라서 코어 기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제가 설명한 거로 한 거죠.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또 똑같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AR, VR 디바이스 얘기 많이 하는데 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부가적인 기능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 예를 들라 그러면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제로 XR, VR 디바이스 없이 이제 메타버스 환경을 어느 정도 구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본질적인 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부가적인 것들은 거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로 부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의미가 있느냐를 따져가서 하는 거니까 본질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좀 우리 이제 그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게임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써서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굳이 AR, VR 디바이스 안 써도 그걸 갖고서 현실감을 더 줄 수 있게 하고 몰입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대체적인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AR, VR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머시브하게 들어가서 뭐 3D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기본적인 그 원리는 디지털 트윈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첨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질문인데요. 질문하면 될까요? 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질문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예. 일단은 그 메타버스 기술만 하더라도 탄소 감축 또는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뭐 다른 뭐 디지털 기술, 뭐 AI, 뭐 클라우드 디지털, 뭐 IT 기술들 이런 것들로 기후 관리에 긍정적인 혁신을 좀 불러올 수 있다는 비전은 많이 들었는데, 현재 그런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메타버스 기술 아니면 다른 뭐 디지털 기술들이 어느 단계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 트렌드를 쭉 봤는데요.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 인제. 예,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뭐 작년까지는 되게 제가 자료들을 쭉 분석해보고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작년까지 분위기였고요. 이번에 이제 그 콥26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 사례들 발표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사업 파트너 했던 것도 실제로 빌딩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들도 했었고 아까 우리가 틸다의 그 대표님도 실제로 그 한국에 있는 펄프 회사의 펄프 제조 공정에다 실적으로 해봤고 실제 사례들 제가 또 최근에 들은 거는 뭐냐면 일본에서도
실질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다가 이거를 활용해서 그 탈탄소화하는 것들을 파일럿을 몇 개를 한 거를 제가 해서 사실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고요. 그래서 아직 두드러지게 막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서 이 디지털 기술을 써가지고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드러나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타임 투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기술 발전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DTO 같은 경우에 그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은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DTO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런 거 할 때 되면 그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아니고 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기업 경영의 프로세스 혁신 관점에서도 이것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적용해 가지고 실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완성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 개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 기업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아직은 파일럿 단계인데 앞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이 거기서 이제 가장 그 각광을 받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이제 그 안에 밑바탕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IoT 모든 디지털 기술이 전부 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빅테크 기술, AI, 블록체인, IoT 기술이 서로가 연동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생각하는 디지털 솔루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될 것 같고 이런 시스템들이 제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실적으로 효과는 난 건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커머셜 빌딩에 이 미국에서도 지금 ESG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펀드 쪽에서도 기업이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서도 커머셜 빌딩에서는 이러한 거 디지털 트윈 개념을 써가지고 기업의 어떤 그 커머셜 빌딩의 자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줄여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것들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파일럿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로서는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것들 몇 개 사례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이후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뭐 경영적인 이건 이제 경영적인 차원에서 뭐 ESG 경영 이거를 떠나서 실제로 기업의 자기네 어떤 사업에 대한 것들을 혁신하는 거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팩처링 다 기업의 이 기업의 어떤 성장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같이 도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혁신을 해가지고 어떤 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도 앞으로 사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여기서 뭐 제가 드린 이유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앞으로 우리가 실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건데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현재의 메타버스의 개념으로서도 우리가 디지털 트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 3D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결합하면 현재의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산업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한국도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졌었으면 하는 게 지금 한창 뭐 메타버스 하면은 뭐 매일같이 뭐 신문에 나오고 뭐 프로젝트하고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GDP 생산에 있어서 게임하고 미디어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게임도 굉장히 산업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 미디어, 우리가 요 BTS 굉장히 뭐 우리나라 영화, 오징어 게임, 뭐 여러 가지 미나리, 뭐 여러 가지 이 문화적인 것들, 콘텐츠에 대한 것들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하는데 그게 산업의 근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느 나라도 그걸 갖다 대표적인 산업의 근간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산업의 근간은 제조,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각을 좀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그 산업, 저는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메타버스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한 ESG 우리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기후 대응해서 우리가 그 탈탄소와 탄소 중립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산업을 메타버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러한 개념들 정립은 끝났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솔루션 개발하고 여러 가지 파트너들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또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한국에 뭐 제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한국이 이런 쪽에서 선도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대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좀 이런 것들을 해서 한국을 진짜 새로운 디지털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게 좀 생각이고 좀 최근에 뭐 이재명 그 후보가 뭐 디지털 전환 한국을 디지털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싱크탱크들이 있어서 잘 정리를 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과거형이다. 제가 아까 그 TCF 때 미래형 우리가 이게 forward looking expectation을 해야 되거든요. forward looking을 하려면 인사이트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해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이 바로 포워드 루킹하는 방향이 아닐까. 한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그거를 통한 ESG 디지털 전환, 그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한 포워드 루킹한 인사이트는 아직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있고 뭐 다른 분이라든가 어떤 뭐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번 한국의 미래 디지털을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럼 질문 없으시면 잠깐만요. 제가 레코딩을 멈추고요.